누나가 시집 가는 날. 내가 7살 때 누나는 시집을 가는데 혼인잔치를 좀 사는 편이라고 양가에서 한 번씩 혼례를 치렀다. 누이는 혼인 후 시집에서 며칠 지냈는데 신랑은 집으로 가고도 며칠씩 잔치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공짜밥 먹는다고 안방과 작은 방에 죽치고 있었다. 밥을 계속 해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살림살이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잔치 음식은 동이나고 없었다. 누이는 새댁인데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다. 칠남 일녀의 고명딸이었지만 셋째인 누이는 남자 형제 속에서 자라서인지 반 남자와도 같았다. 당시 사과 과수원 일은 물론 어려서부터 일꾼들 뒷수발까지 어지간히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억척스러운 누이였다. 평소에는 삼시세끼 식사 준비와 명절이 되면 일꾼들 한복을 만들어서 주어야 했다. 음식, 바느질, 소 키우기, 황소가 2마리, 돼지, 닭, 염소 키우는 일도 덩달아 모두 누이의 몫이었다. 거기에 20살 차이 나는 동생까지 돌보았으니 사실상 그는 누이 등에서 컸다고 보아야 된다. 하긴 돌진하고 나면 마당에서 혼자 커야 했지만 말이다. 신랑은 신식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지만 조부스라에서 자란 탓에 조용한 양반 가풍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집으로 선을 보러 왔던 그의 기억에는 신부 얼굴을 보자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누나가 거절하여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갔다. 그 뒤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약혼식을 했는데 신랑의 대학 졸업식에서 만나 사진 찍고 식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결혼식은 전통 혼례로 치러졌다. 사무관대와 족두리에 화롯을 입고 마당에 혼례가 치러졌는데 신부의 치장한 모습이 화려했다. 우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양뿔에 연지를 찍고 이마에는 곤지를 찍고 속옷을 겹겹이 입고 화롯을 입었다. 치장이 끝나면 건장한 청년이 방 안으로 들어가 신부를 안고 대례청이 아닌 마당에 차려진 상 앞으로 간다. 멍석 위에 상이 차려지는데 그 위에 닭 한 쌍, 쌀 한 그릇, 밤, 대추, 청실, 홍실이 놓여있다. 주례사가 있고 맞절을 한 후 합판주를 한 잔씩 하고 식은 끝난다. 그러고 나면 혼인잔치가 이어지는데 전날 잡아놓은 돼지를 삶고 국은 소고기국으로 1년 동안 길러온 돼지 마리가 마당에서 꽥꽥 마지막 비명과 피를 흘리고 마당에서 뛰놀던 닭 몇 마리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 온 동네 사람이 방 안에 가득하고 마당에도 상이 차려진다. 대문 밖에는 거지가 떼거리로 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거지 떼의 노래가 가관이다. 깡통을 두드리면서 각설이 타령 육자배기가 나온다. 씨구 씨구 들어간다. 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라 하지만 이래봬도 정승판서의 자제로 팔도 감사를 마다하고 돈 한 푼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 지리고 지리고 잘한다. 풍부하고 잘한다. 나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도 덩달아 밥 달라, 떡 달라, 지진 달라 하고 나선다. 저기 거지두목이 정승판서 자제인 모양인데 덩치도 크고 잘생겼네. 내가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그 연극을 진짜로 받아들였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찌저리 됐노? 떠돌이 팔자가 상팔자 아이가 농사를 하는 것보다 낫다가 안 카나? 나도 크면 적어놔야 되겠다. 잘 모르는 아이들은 구경거리도 먹을거리도 없던 시절 잔칫날만큼이나 좋은 날이 없었다. 거지 두목 마누라는 누나가 친정 올 때마다 밥을 얻으러 왔다. 애를 낳았나?
밥 얻어먹기도 힘든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자식은 낳아야지. 잔치가 3일째 벌어지던 날, 음식도 떨어지고 3일 내내 죽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누나와 어머니가 힘들었다. 바로 그날 그가 재물이 된 날이다. 밥 줘! 기다리라. 배고파 죽겠다. 밥 달라고! 계속 때를 쓰자 누나는 때 쓰는 그를 샘으로 끌고 가서 그 속에 나를 넣었다 뺐다 반복했다. 그는 벌벌 떨면서 악을 썼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그의 항복을 받았다. 조그만한 게 어디 까불고 있어? 한 번만 더 까불었다가 영영 없어버리기다.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깨로 숨을 헐떡이면서 대결은 끝이 났다. 먼 훗날 그는 누나의 귀한 외아들이 중학교 때 복수하는 역사의 반복으로 매듭지어진다. 누나는 첫 아들을 낳고 시조부의 귀여움을 받았다. 그의 매부는 외아들이었다. 자손번창 무병장수를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시절이었다. 그 후 딸만 내리 넷을 낳았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여겼지만 둘째 딸부터는 부친이 사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셋째 딸부터는 그나마 그것도 하지 못했다. 누나는 첫째 딸을 친정에서 출산했다. 자고 나니 아침에 아기를 낳고 며칠 후 시댁으로 돌아갔다. 첫 딸이 태동으로 딸인지 이미 알았던지 시댁에서 낳기 미안하기도 하고 딸이 귀한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듯했다. 누나가 시집을 가고 난 후 집안은 텅 빈 것 같이 조용했다. 논농사로 머슴이 밥을 먹고 소 한 마리가 울어대는 일, 달고 새끼 몇 마리가 마당을 기웃거리고 사냥개 한 마리는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넷째 형이 월남 백마부대에 자원하여 가고 난 후 라디오에서 나오는 월남 소식에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해가 진 후에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이어지고 나도 덩달아 우울했다. 형은 무사히 귀환했고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 누나의 양산, 씨레이션이라고 하는 미제 깡통 통조림 등 그것을 먹는 동안 무척 즐거웠다. 의무부대에 있어서 가지고 온 미니 수술용 칼이 신기했다. 시가 담배도 있었는데 호기심에 피워보기도 했다. 그의 집은 언제나 형들과 누나의 추억으로 가득한 집이었다. 그의 외가는 절 밑에 있는 산골이었는데 풍광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물레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계곡을 끼고 있어서 맑은 물이 집 앞을 끼고 돌아서 흐르는 조그만 도랑이 있었다. 여름철에는 빨래도 하고 채소를 씻기도 하는 곳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빨래터도 있었는데 그곳은 동네 안악들의 일터이기도 하면서 동네 소식이 전달되는 중개소 같은 역할을 했다. 누구의 험담, 뉘집 제사, 때론 비눗물 때문에 다툼이 일고 머리 감기와 같은 세욕도 하는 곳. 그의 마을과는 조금은 다른 마을이었다. 어머니는 셋째 딸이어서 큰언니 앞에서는 아우로서 나이 든 그때도 저자세일 수밖에 없었다. 큰 외조카는 그때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는 학문이 깊었다고 한다. 향교 교수로 오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겨울 농한기 때에는 밤에 삼국지를 읽고 풀이하면 동네 사람들이 사랑방 앞에 가득 모여 듣기도 했다. 서책은 많았지만 보관을 소홀히 하여 도둑이 들어 모두 없어졌다. 지방의 귀중한 자료들이 전쟁과 가난과 무지로 정신세계마저 소실되고 소멸되어 갔던 것이다. 우리 삶의 귀중한 터전과 유형무연의 자산이 산업화의 물결로 버려진 것은 후손들에게 정신세계의 정체성과 상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외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갓집에 갈 때는
옆마을에 큰 저수지를 지나면 큰 고목나무가 있었다. 저수지를 지날 때 누나는 업고 가는 게 힘들었는지 엄마, 알라 못에 던지뿌고 가자. 저수지를 지날 때마다 그랬다고 한다. 어머니는 고목나무를 지날 때마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새도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늙으면 누가 찾아줄꼬 하는 말에 어린 그도 슬픈 생각이 들었다. 길 옆에는 누구인지 모를 비각이 있었고 꽤 한참 만에 외가에 도착하면 이모들이 와 계셨고 모두 반겨주었다. 형들이 타지로 유학을 가고 누이도 결혼하여 집을 떠난 후 내 외로운 생활엔 메리와 자크 두 마리 개의 추억이 남아있다.